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계속해서 전기기기 과외를 합니다. 네. 동희야, 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챕터, 드디어 정유기를 만날 시간이 왔어. 와, 정유. 오빠는 처음 전기 공부할 때 이 정유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나는 줄 알아? 정류장. 버스 정류장이 생각났어.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가다가 멈추는 거 그런 건가? 이 정지하는 전류 막 그런 거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더라고. 정유라는 단어 같은 거는 우리 동희가 몇 번 들어봤을 거야. 정유라는 게 뭐야? 정유. 응, 예전에 그 전기기기 첫 번째 챕터인 응, 직류 발전기에서 응, 교류를 응. 직류로 바꿔주는 거. 그래. 교류, 즉 AC를 DC로 그치, 변환. 직류로 바꿔준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쓰는 많은 전자제품들이 이 정유기를 포함하고 있어. 대표적인 게 정말 우리한테 가장 밀접한 가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잖아. 근데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언제야? 충전할 때지. 근데 이 충전기 보면 어댑터가 항상 달려있어. 이 어댑터가 바로 정유기 역할을 해. 왜냐하면은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눈에 말지만 배터리는 직류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 220V야. 뭔가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으니까 충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 그래. 바로 그래서 어댑터가 그런 정유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비단 이 충전기가 아니고더라도 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 내부 속에 정유 장치가 있어가지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그러고, 많은 부분이 그러거든. 그래서 정유기 또한 전기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빠질 수가 없어서 오빠랑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같이 언급을 하려고 해. 그래도 이제 좀 희망이 있다 그러면은 지끈지끈한 수학으로부터 많이 나와. 그리고 머리로 이해할 것은 사실 많이 없고 약간 이제 암기성 공부. 우리 동희나 오빠가 공부했던 문과적인 공부가 좀 있기는 해. 물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공대 용어 같은 게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 용어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외우면은 아무래도 그 전에 공부했던 것에 비해서 뭐 수학적이나 물리학적인 이런 어떤 그 지식 같은 것을 굳이 많이 안 갖고 있어도 웬만큼 공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전기 기기의 가장 이제 쉬어가는 타임, 에피타이저. 뭐 말을 해서는 그렇지만은 좀 편하게 이렇게 오빠랑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 먼저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그래. 전력 변환 장치라 말 그대로 전력을 변환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방금 말한 정유 같은 거, 즉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도 전력 변환의 하나이겠지. 자, 그렇다면은 이때가 어떤 게 있는 건지 오빠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게. 자, 전력 변환 장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컨버터라는 게 있어. 컴퓨터. 들어본 적 없지? 근데 생각외로 이것도 오빠도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야. 이걸 굳이 우리말로 하면은 정유기야, 정유기. 정유기가 뭐 하는 거겠어? 바로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 그치, 직류로 바꿔주는 거란 말이야. 자, 이런 것은 외워둬. 그리고 컨버터와 반대되는 개념. 똑같은 버터야. 우리 뭐 롯데마트에서 파는 그런 먹는 버터가 아니고 인버터가 있어. 인버터는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들어본 거 같은데 어디서 들어봤을까? 에어컨에 있나? 얼마 전에 오빠가 그 주파수로 이렇게 변환해서 속도 제어할 때 인버터 에어컨을 오빠가 예를 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직류로 돼 있는 것을 교류로 바꿔주는데 그때 주파수를 계속 바꿔줘가면서 회전 속도를 만져준다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 인버터 같은 경우를 굳이 우리말로 하면은 역변환 장치라 그래. 뭘로부터 역변환을 했을까? 잘 모르겠지. 역변환이니까 뭐 모르겠네. 뭘 반대로 했을까? 그래, 바로 컨버터를 반대로 했다 이거야. 즉 교류에서 직류로 바꿔주는 게 컨버터였다면은 인버터는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준다고 보면 돼. 안 어렵지?
맨날 안 어렵대. 아니 이거는 어려우면 안 돼. 우리 그 어렵다고 하는 정자계도 공부했고 동기기, 뭐 직류기 이런 전기기기 쪽 그 앞에 얼마나 어려운 거 많았어. 거기에 비하면 지금까지 오빠가 쓴 것 중에 어디 그리스어가 있니, 숫자가 있니? 그래. 계속 이럴 거야. 그리고 이번부터는 아마 좀 새로운 용어들이 나올 거야. 사이클로 컨버터라는 게 있어. 컨버터라는 건 조류에서 직류로 바꿔주는 거잖아. 그런데 이 사이클로 컨버터라는 거는 조류에서 조류로 바꿔주는 거야. 아니 조류에서 조류를 왜 바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주파수를 바꿔준다 생각하면 돼. 주파수를 바꾼다는 게 별게 아닐 걸지는 모르겠지만은 알다시피 동기기 같은 거는 주파수와 속도가 같은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 그럴 때는 당연히 주파수를 바꿔주면 속도 조정도 가능할 수 있겠지. 그거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쓰인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초포라는 게 있어. 초포라는 것은 직류에서 또 직류로 바꿔주는 거야. 초포라는 단어로 오빠는 이 전기를 공부하기 전에도 살짝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 옛날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차량을 초포 차량이라 그랬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서울 지하철은 직류 1500볼트로 열차를 운행을 시켜. 그런데 거기에 맞게 이제 운행하는 열차를 초포 차량이라 그랬었거든. 이게 약간 맹꽁이 같이 생긴 녀석인데 그래가지고 나도 그 당시는 이제 전기를 모르고 그냥 철도에 관심이 있던 거라서 저거는 뭐 초포 차량, 저거는 뭐 GEC 차량, 뭐 그리고 저거는 인버터 차량, 뭐 그런 식으로만 외웠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전기를 공부하면서 초포라는 게 직류를 또 직류로 바꿔준다. 근데 왜 또 직류를 직류로 바꾸냐? 주파수도 없는데. 이거는 그냥 직류가 아니라 고정 직류, 고정 딧이라고 하지. 그것을 바로 변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준다. 우리가 직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야?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잖아.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변화할 수 있게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바로 이렇게 전력 변환 장치는 총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의가 이해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정류기의 첫 기기라고 할 수 있는 회전 변류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줄게. 자, 회전 변류기. 또 왜 또 회전이 나오니까 머리부터가 슬슬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 자, 근데 뭐든 그렇지만은 이 단어를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 변류기라는 단어만 봤을 때는 어떤 흐르는 것을 변하게 한다 그랬잖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바로 정류야, 정류. 그치? 정류라는 거는 뭐야? 조류에서 직류로 바꿔주는 걸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변류라는 것 또한 조류에서 직류로 바꿔준다. 그런데 회전을 하면서 바꿔준다 이거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전기기기 앞부분을 공부했을 때 회전기는 되게 많이 배웠어. 대표적인 게 뭐야? 발전기와 전동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발전기나 전동기를 이용해서 조류를 직류로 바꿔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와닿지 않아? 봐봐. 조류를 직류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조류로 돌아가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직류로 발전을 해도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은 조류는 전동기야. 그리고 직류는 발전기야. 그러니까 좀 어거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림을 오빠가 간단하게 하나 그려줄게. 이게 바로 모터야, 모터. 전동기야. 전동기를 이용하는 건데 이 전동기는 그냥 전동기가 아니라 조류 전동기야. 이렇게 조류로 돌아가는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하나를 또 콕 꽂아. 그러면은 요 녀석은 뭐냐면은 발전기야. 근데 이게 그냥 발전기가 아니라 직류 발전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면은 뭐 이렇게 싹 일정한 값으로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직류가 나오겠지.
이게 바로 회전별력의 원리야. 그래서 한 가지 더 오빠가 언급을 하자면은 그냥 전동기가 아니라 주파수와 속도가 일정하게 같게 되는 동기 전동기. 동기 전동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직류 발전기를 돌리는 구조야. 그러면은 동기 전동기는 알다시피 조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조류로 돌아가는 동기 전동기를 통해서 직류 발전기도 역시 회전 운동을 시키게 된다. 그러면은 그 직류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뭐야? 직류잖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개념인 거야. 간단하지? 자, 그러면은 이 회로가 바로 회전별력의 회로거든. 좀 복잡해 보일 거야. 뭐 이렇게 자석도 있고 뭔가 알 수 없는 뭐가 이겨져 있는데, 자, 하나하나씩 뜯어보자. 먼저 여기 그 ED에 해당하는 저항 표시가 결국에는 부하야, 부하. 즉 직류를 쓰는 부하인 거지. 그리고 여기 태극 문양, 이게 뭔지 알지? 바로 조류야, 조류. 조류 전원을 말해. 그리고 이 왼쪽에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동기전동기가 돼. 그리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직류 발전기가 돼. 자, 그래서 이 조류 전원을 이렇게 동기전동기에 인가를 한다. 그러면은 바로 EA에 해당하는 거. 이게 뭐냐? 기전력인데 조류 기전력이 돼. 조류가 영어로 AC잖아. 거기서 A를 딴 거야. AC가 뭐야? 얼터네이터. 얼터네이터에서 따온 거야. 조류. 자, 그리고 위에 IA라는 것이 바로 조류 전류가 되는 거지. 자, 그걸 통해서 바로 이 네모난 부분 있잖아. 이게 결국에는 사각 코일과 같은 걸로써 회전자 역할을 하는 거지. 즉 오빠가 방금 설명했듯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전동기가 회전을 하면서 돌려주는 거지.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 직류 발전기, 이쪽에서 ED가 뭐야? ED는 다시 직류 기전력이 되겠지. 왜 D를 쓰냐? 직류가 DC잖아. 거기서 말하는 D가 뭐야? 다이렉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ED는 직류 기전력, 그리고 ID는 직류 전류가 되지. 그러니까 이 직류 발전기를 통해서 생겨나는 직류 기전력, 거기에서 직류 전류가 발생하게 된 것을 부하에 연결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에게 또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전압비와 전류비 개념이 있어. 전압비라는 거, 보통 이런 비가 뭐야? 레이셔, 비율의 개념이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썼냐면은 변압기에서 많이 썼어. 1차 측과 2차 측 해가지고 서로의 비율 같은 거, 대표적인 게 뭐 권선비 같은 게 있겠지. 1차 측에 감는 횟수와 2차 측에 감은 횟수를 갖고 비율로 따진 걸 우리가 권선비라 그랬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이 회전별류기도 1차 측과 2차 측을 굳이 구분할 수 없지만은 동기전동기 측과 직류발전기 측의 전압의 비율을 이렇게 구한다 하면은 ED, 앞서 말했듯 직류 기전력 분의 EA, 조류 기전력은 루트 2분의 1 사인 m분의 파이다. 여기에서 m은 이제 상수로서 주어진 값이야. 이렇게 구하고, 전류비도 있어. 전류의 비율, 조류와 직류의 비율로서 어떻게 보면 이 값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손실도 큰 거겠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ID, 직류 전류의 IA, 조류 전원 이렇게 본다고 봤을 때 M 코사인 세타 분의 2 루트 2. 자, 이렇게 하고 비율의 개념이니까 따로 단위는 없어. 소점 단위가 나오게 되면은 이를 100분율로 하려면은 100을 곱하면 된다. 바로 이게 회전별류기야. 자, 그런데 회전별류기는 회전별류기의 특성상 동기전동기가 있기 때문에 동기전동기의 특성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어. 그래. 동기전동기의 여러 가지 뭐 장점이 많지. 대표적인 게 바로 주파수와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 그리고 효율이랑 연결도 높고 튼튼하고 뭐 그런 장점도 있는데,
그 동기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난조. 자주 접하지. 난조가 바로 동기전동기의 안 좋은 점, 단점 중에 하나야. 난조라는 게 단어 그대로 조절하기가 어렵다 이거야. 언제 조절하기가 어렵냐? 바로 부하가 급변했을 때야. 부하가 급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바로 진동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동기전동기의 단점인데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동기전동기 공부했을 때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회전 변류기에서 난조가 생긴다면 원인이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어.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두자. 그래. 자,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브러쉬 알지? 브러쉬. 누누이 강조했지만 브러쉬. 화장할 때 쓰는 거. 브러쉬가 중성점보다 늦은 위치에 있는 경우. 중성점보다 늦은 위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동기 같은 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밀리미터의 오차 같은 것도 쉽게 허용을 못 하는 게 이게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게 생기면은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생겨. 그리고 소음도 많이 생기고 이게 중성점을 정확하게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틀어지는 경우를 말하거든. 이럴 때도 난조가 생긴다는 거고 그리고 부하가 결국에는 직류 쪽에 있잖아. 근데 발전기 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 동기전동기는 결국 직류 발전기를 물고 있기 때문에 직류 쪽의 부하, 즉 직류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에도 생겨. 그리고 이 최초의 이제 동기전동기가 결국에는 교류 전류를 받아갖고 움직인다 그랬는데 동기전동기 특성상 속도와 주파수가 일정한 것, 즉 같게 움직이다 보니까 교류 주파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그리고 역률이 감소할 때도 난조가 생기더라. 역률이 감소한다는 거는 뭐 진성전류가 됐던 지성전류가 되었던 많이 흐르니까 역률이 떨어지는 걸 말하고 그리고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리액턴스보다 큰 경우도 그렇더라 이거야. 이런 거는 회전변류기의 그 시험 딱 내기 좋잖아. 회전변류기에서 난조가 생기는 원인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과 다르게 뭐 역률이 증가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리액턴스보다 작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말장난 치는 식으로 낸다면 좋겠지. 그래서 우리는 기술자잖아. 기술자라면 그냥 뭐 난조 생기니까 뭐 그러가 말거나 신경 쓰지 말자 하는 게 아니라 해결 방안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자. 해결책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간단해. 그 전에 동기전동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바로 제동권선 이걸 이렇게 설치하면 돼. 이게 바로 동기전동기의 난조에 대한 이야기고 회전변류기에서 직류 전압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같이 공부해보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직렬 리액터에 의한 방법.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나는 처음에 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리액터라는 게 결국에는 뭐야? 코일을 말해, 코일. 코일을 이렇게 직렬로 놓는 방법을 말하거든.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유도전압 조정기. 이거 지난 강의에서 오빠가 설명해 줬던 거 기억나? 기억나. 유도전압 조정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동기승합기. 사실 이건 오빠가 잘 모르겠다. 그래도 같이 외워둬. 그리고 부하 시 전압 조정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회전변류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있던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데 그 원리 그리고 이 회전변류기의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난조의 특징과 해결책 그리고 직류전압 조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할 것은 바로 수은정류기에 대한 이야기야. 수은정류기 하니까 왠지 수은이라고 하는 게 전기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 근데 수은을 이용한 전기 제품 대표적인 게 요즘에는 많이 사용이 줄었다지만 여전히 많이 보이는 형광등 같은 게 대표적으로 수은을 이용한 거거든. 또 이 수은이라는 것이 그 방전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수은정류기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하는 방식이었지.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를 많이 이용해서 정류를 하지만은
그래서 이 수은 정유기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해줄게.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빠가 수은 정유기 회로를 그려줄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은이 들어있는. 이제 뒤에 가면 다이오드에서도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캐소드에 해당하는 것이 수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수은이 들어있는 이곳이 바로 진공으로 된 유리관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에노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A라고 많이 얘기를 해. 자세한 건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수은 특유의 이제 뽁뽁뽁뽁 뭔가 올라오는 게 막 있고 이러겠지. 그리고 뭐 부하를 하나 우리가 단다 생각하면은 뭐 이쯤에 부하가 하나 있다고 치자. 그리고 여기는 교류 전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자, 이게 바로 수은 정유기의 뭐 회로도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그 회로도 비슷하게 나타냈어. 유리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렇게 유리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잘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수은이 결국 액체니까 아래에 이게 차는 모습이 되겠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회로 특성상 여기 이쪽이 양극점에 해당이 돼.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음극점이다 그런다면은 이걸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은 여기가 양극점이 되고 여기가 음극점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 수은이 결국 양극점과 음극점에 모두 이렇게 접속이 돼. 그리고 여기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교류 전원을 이렇게 가해주게 되면은 전압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 수은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상태를 양쪽으로 이렇게 접속하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이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 원래대로 다시 이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이제 놓게 되면은 그때 순간에 바로 이곳에서 불꽃이 막 발생하게 돼. 그게 뭐냐? 아크라는 거야. 그와 동시에 이 수은, 이 유리관 자체가 진공이 되기 때문에 아크 방전을 이루게 돼. 마치 형광등의 원리와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이 양극점과 음극점 사이에는 일정하게 이렇게 교류가 흐르는 식으로 바로 정류를 한다 이거야. 왜냐하면은 정류라는 것은 방향이 계속 바뀌는 교류를 일정한 직류로 바꿔준다라는 것이 큰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좀 인위적인 방법이지만은 아크 방전을 이용한다는 거. 바로 이게 수은 정유기의 원리거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원리도 간단하게 알아두고 당연하지만은 회전변력기와 마찬가지로 전압비라는 게 있어. 전압비는 앞서 우리가 봤듯이 ED분의 EA고 공식은 루트 2 사인 m분의 파이. 여기에서 m은 상수인 거고 이게 분모야. 즉 분자는 또 따로 있어. 뭐냐? m분의 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비율, 레이셔 개념이니까 따로 단위는 없다. 그리고 당연히 전류비도 있겠지. 전류비는 id분의 ia. 이거는 루트 m분의 1이야. 자, 수은 정유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어. 이런 수은 정유기 자체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교류를 직류로 바꿨는지 알게 되었는데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이상현상 같은 것을 좀 몇 가지 알아두면 돼. 자, 대표적인 이상현상 중에 역호라는 게 있어. 역호. 왠지 여기 거꾸로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거꾸로 뭔가 호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음극에 대해 부전이로 있는 양극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음극정이 형성되어 정유기의 밸브 작용이 상실되는 현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밸브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자. 밸브라는 게 뭐냐? 자, 이게 이제 어떤 관이야. 물이 흐를 수 있는 관인데 이 관, 즉 파이프의 이 가운데에 밸브가 있어. 이렇게 밸브가 딱 있어갖고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물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는 있어. 한쪽 방향으로. 그런데 이곳에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흐른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와. 더 이상 못 가. 그럼 여기로 왔던 물은 다시 거슬러서 돌아가야 돼. 즉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 가운데 이렇게 밸브를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정유기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의 방향, 일정의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직류로 바꿔준다 그러는데 밸브 작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직류를 제대로 못 만들어준다 이 얘기거든. 결국 역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제대로 그 한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정유기의 밸브 작용이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단순한 게 아니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역호의 원인 같은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오빠랑 같이 알아보면은 대표적인 게 과부하. 부하 쪽에 걸려 있는데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과부하 상태일 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전압이 과대한 상승할 때, 그리고 양극에 수은 방울이 부착했을 때. 그도 그랬을만 하지. 왜냐? 잘 봐봐. 정류 작용을 하는 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엎어놔가지고 여기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에 수은이 묻어 있었잖아. 근데 이것을 이렇게 똑바로 딱 세워갖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수은이 이런 음극점에만 이렇게 묻고 있고 양극점에는 안 묻어 있어서 이곳에서 불꽃이 생긴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수은 방울이 막 묻어 있어 봐, 플러스 쪽에. 결국에는 이렇게 양쪽 기울린 거와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밸브 작용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수은가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부에 남아있는 잔존가스라 그러지. 내부 가스의 압력이 증가할 때도 그래. 그리고 화성이 불충분하다. 화성이 불충분. 화성이라는 거, 저 지구 옆에 있는 별을 얘기하는지 수원 밑에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지 둘 다 화성이긴 한데, 지금 이 수은정유기에서 화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완전 진공을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말해. 자, 이런 원인이 있다면은 방지 대책도 우리가 같이 알아보자. 방지 대책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냉각 장치에 주의를 해서 과열을 하라. 그리고 앞서 과부하 전류가 역호의 원인이 됐으니까 과부하가 안 일어나게 신경을 쓴다 이거야. 과부하를 방지하자. 그리고 진공도를 충분히 높게 하자. 마지막으로 그 양극에 직접 수은전기가 부착되지 않도록 하자. 아까 말했던 수은방울인 거 그 원이잖아. 그래서 양극에 뭐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역호가 가장 이제 수은 정유기로서는 그 이상현상 중에 대표적인 건데, 그와는 별개로 통호라는 게 있어. 통호. 뭐 이렇게 사람 이름 돌림자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 방전을 제어하는 제어 격자의 고장으로 인해서 점호를 저지해야 될 때 저지를 못하고 전류가 통하는 현상을 말해. 뭐 그 외에도 이제 실호 같은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방전을 제어하는 제어 격자의 고장으로 인해서 역전류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통전시키지 못하는 현상, 즉 양극전류가 발생시켰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실호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통호나 실호 같은 거는 많이 안 다루지만, 역호는 어떻게 보면 정유기로서의 핵심인 정유절을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역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 같은 것도 외워두면은 뭐 기능사에서 이렇게 시험에 수은 정유에 나오면 사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어땠어? 어려웠어? 다 외워야 될 거네. 외우긴 외워야지. 마지막으로 시험에 중요한 거 오빠가 다시 체킹해 줄게. 별로 이야기한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유기 특성상 외워야 할 게 많다 보니까 적은 것도 많고 좀 페이지를 많이 차지하네. 전력 변환 장치 이 네 가지 종류 꼭 우리가 알아두고, 그리고 회전 변류기의 원리 같은 거 있잖아. 이걸 간단하게 보고, 뭐 전압비와 전류비 공식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사실 문제에서 시험 풀으라는 건 안 나와. 다만 바로 이
난조의 해결책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 외워두고 직류전압조정법 같은 것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 수은정요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나온다 그러면은 방금 말했던 이 역호, 원인, 그리고 방지 대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받으면 좋겠다. 자, 오늘 정육이 첫 시간이었는데 정육이는 이런 식으로 공부할 게 많아. 막 물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외우기보다는 그냥 좀 그에 비해서 암기 같은 것식으로 공부를 한다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 어렵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시험에 나왔는데 놓쳐버리면 아깝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도 좋겠어. 정육이는 그리고 또 이제 범위가 기존에 있는 전기기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끝날 거야. 여기까지 오빠랑 같이 이렇게 공부해줘서 고맙고 하나 둘 셋 한번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